7주기를 맞이해서 이런 그 토론회장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어린이 안전학교는 허욱 대표님께서 이 자료는 준비를 해 주셔서 제가 그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서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어린이 안전의 현 주소를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안전사고가 빈발하게 일어나는 원인, 그리고 세월호 이후에 우리는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를 좀 짚어보고요. 그리고 선진국의 어린이 안전 우수 사례를 고찰해 보면서 그 세부 실천 방안을 어떤 것들이 있는지까지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사고 현황은 지금 표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2014년부터 이제 18년도까지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가 불이 켜지니까 더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어린이 안전사고의 우리가 기점을 어디로 보고 있냐면요. 99년 6월 30일에 일어났던 경기도 화성 시랜드 사고를 기점으로 해서 시랜드 이전과 시랜드 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국가 또는 지자체 모든 그 사회단체들의 노력으로 안전사고가 줄어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사고 건수는 줄어드는 것 같지만 사실 아까 우리 회장님, 우리 정혜선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너무나 그 어린이 안전사고가 굉장히 다양하고 그러니까 예방이 필요하다라고 하지만 예방을 감히 예상치 못하는 그런 사건들이 오히려 더 많이 빈발하게 됐다라는 그런 변화를 얘기할 수 있고요. 근데 조금 좀 줄어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쯤에 세월호 사고가 이제 일어나서 그야말로 우리 사회에는 요새 애들 말로 멘붕이었었죠. 국가가 그 책임을,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를 익히 우리가 90년대 말 2000년대 이후에 민주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가 이미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정말 손쓸 새도 없이 그 눈으로만 그 가라앉는 배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온 국민은 굉장히 좌절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14년 이후에 쭉 보시면 사실은 숫자상으로는 줄어드는 것 같지만 그 사고, 안전사고가 이러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보면 굉장히 잔인하고 이것이 어느 선까지 가서 예방을 해야 되는 것까지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사고 사례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자, 10만 명당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보고 계시는데요. 이것도 역시 이제 수치상으로는 이제 줄어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뭐 뉴스를 통해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시다시피 그 아이들의 사망하는 그 원인들이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잔인하고 그러니까 침모에 의해서 이렇게 살해되는 그런 거, 또 계부, 계모, 이런 일들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버려지고, 그런 일들이 이제는 과거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정말 우리가 며칠 밤 잠을 못 자고 뭐 고민하고 그랬어 왔는데, 이제는 그냥 뭐 한두 명쯤 그렇게 되는 거는 그냥 평상시 일처럼 여기는 일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10만 명당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지금 이제 그래프로 보고 계십니다. 네. 어린이 안전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나라 숫자상으로 지금 그 등위가 31위에 있고요. 대한민국 다른 나라랑 이렇게 비교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어린이 안전의 현 주소를 보는 각각의 척도와 기준이 우리 전 세계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조금씩 우리 현실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현재 우리의 위치가, 우리나라의 위치가 어디쯤에 있는지는 대략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제 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전사고가 빈발하게 일어나는 원인 이제 중에서 사고 사례를 좀 보시면, 이제 강동구에서 일어났던 화재 사고입니다. 상가주택 가정집 화재 사고로 4살, 7살, 그리고 이제 3살 이렇게 3남매가 사망을 했는데, 할머니 집에 놀러간 손주 3명이 난로가 주변에서 뛰어놀다가 난로가 넘어지면서 일어나는 화재 사고입니다. 시간이 많으면 이 상황에서 무엇이 문제고 뭐 어떤 것을 여기서 문제점으로 짚어야 되고 어떤 것을 보완해야 될 건지 뭐 이런 얘기들을 저는 이제 학교에서 강의할 때는 학생들하고 그런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이따가 이제 빈발 원인을 정리할 때 그때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광명시 통학로 교통사고입니다. 1학년 2명이 하굣길에 물건을 갖고 장난치다가 던진 물건이 불법 주정차된 차 밑으로 들어갔고요. 한 어린이가 물건을 꺼내러 차 밑으로 들어갔고, 다른 어린이는 차 뒤에서 지켜보다가 이 차가 급하게 후진하면서 차량에 치여서 어린이 2명이 사망하는 사고입니다. 우리가 교통안전은 정말 영유아기부터 교통안전 교육은 잘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디테일하고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봐야 될 사고 사례입니다. 그리고 통학버스 사고고요. 사실 통학버스는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일명 스쿨버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스쿨버스는 제가 학교 다닐 때 스쿨버스라는 게 사실 없었어요. 미국의 스쿨버스를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서 그 차를 타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었고, 이후에 서울의 유명한 사립학교인 리라 국민학교였죠. 그 당시 리라 국민학교가 노란색으로 스쿨버스를 이제 활용하면서 굉장히 타고 싶은 차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통학버스가 영유아들을 태운다는 거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사실 통학버스의 의도는 아이들의 안전한 등원이었습니다. 등하원. 근데 과연 우리가 안전하게 등하원을 하고 있는가? 과연 통학버스의 영유아들을 태워서 하는 것이 이게 정말 아이들 발달에 맞는 것인가? 우리가 이게 잘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만드는 거고요. 제가 2007년도에 통학버스 컨퍼런스, 미국에 있는 컨퍼런스를 갔다 와서 이렇게 어린이 안전 대토론회에서 통학버스의 통학버스를 더 이상 영유아한테는 운행해서는 안 된다는 걸 이런 토론회장에서 얘기했다가 굉장히 큰 봉변을 당할 뻔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미 그 통학버스에 생계를 이어가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것이 중단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사실은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당연히 지탄을 받아도 되는 일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그 사례를 보시면 2명의 어린이가 사망했고요. 3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 합기도 차량,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를 받았으나 축구, 농구, 야구 이런 분야의 스포츠는 제대로 이 통학버스로서 제한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긴 이제 사례로서 이로 인해서 태호 유찬이법이 이제 개정이 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고 사례를 가지고 어린이 안전사고가 빈발하게 일어나는 근본 원인을 이제 보자면, 첫 번째로
발달적 측면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성인에 비해서 발달적으로 아이들이 미숙하다. 근데 우리가 아이들이 발달적으로 미숙하다는 거 누구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른하고 똑같은 환경으로 아이들한테 그런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동 중심이 아닌 성인 중심의 생활 환경이죠. 각각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도 보면 어린이 중심의 환경은 뭐 2000년대 이후에는 많이 좋아졌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아파트를 건설한다든가 뭐 어떤 공원을 건설한다든가 할 때 과연 우리가 어린이 중심으로 하고 있는가는 여러분 지역에 있는 공원이라든가 아파트를 살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얘기 안 한 상태에서 제가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아가지고 입주를 하면서 제일 실망했던 게 우리나라 네노라는 건설사에서 만든 아파트인데 주차장 입구, 그러니까 주차장 입출구가 같이 있죠. 입출구와 놀이터가 같은 라인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악을 금치 못해서 관리사무소에 이미 지어진 건 어쩔 수 없고 아이들이 여기 이쪽으로 나오지 않도록 금지, 그러니까 어떻게 제한을 해달라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나무도 심고 화분도 몇 개 갖다 놓긴 했지만 이미 그 아파트나 이런 주택이나 그 뭐 도서관이라든가 구청이라든가 이런 그 건물을 지을 자체에 어린이 안전, 사실 어린이가 안전하면 모든 사람이 안전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각을 가진 설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인 중심의 생활 환경이라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은 어쨌든 경험이 부족하고 안전 교육이 사실은 없다시피 하죠. 지금 아까 우리 정혜선 교수님도 언급을 하셨지만 어린이 안전 교육,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2015년도에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이 마련이 됐지만 과연 그리고 뭐 국민안전교육연수원인가가 또 조그맣게 어떻게 만들어지긴 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 혹시 우리나라 한국 그 소방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안전체험관을 혹시 알고 계신 분이 얼마나 계신지 사실 궁금합니다. 안전체험관이 만들어진 건 2005년도에 어린이 대공원 옆에 광진구에 하나, 또 보라매 공원에 하나, 태백에도 있고요. 각 지자체마다 사실 안전체험관이 크게 작게 있는데 과연 그거에 대한 홍보를 얼마나 하고 있고 거기는 어떤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지. 사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이들은 교육을 제대로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교육받은 그대로 실천하고자 해도 결국 가정으로 돌아가면 부모님들의 이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교육받은 거 다시 백지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 교육을 체계화해서 제대로 우리가 생애 주기별로 안전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전 불감증, 아까 안전 불감증 얘기가 나왔지만 안전 불감증은 안전 전문가라고 하는 제가 곳곳에 다니면서 정말 지금도 발견되는 것 중에 하나고, 제가 지금 오늘 여의도에 굉장히 일찍 도착을 해서 여의도에 나오기가 제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의도 공원을 걸으면서도 제 눈에는 그 공원은 어쨌든 아이들은 못 가게 하는 공원은 아니잖아요. 가족이 올 수 있는 공원인데 이제 그런 데서도 제 눈에는 불안전적인 요소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안전 불감증이 아까 아파트 건설 얘기할 때도 맥락을 같이 하지만 그런 안전 불감증, 그다음에 준법 정신의 해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런 안전 불감증과 그러니까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부모를 모델링 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뭐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이게 100km예요. 100km인데 차들도 없고 막 바빠서 120, 150을 놓고 뭐 본인이 혼자 있을 때 달리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아이를 태운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아이들한테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것이 바로 이제 안전 불감증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기회가 돼서 주장을 한다면 최근에 들어서 더 제가 최근 한 10년 동안에 더 느끼는 건데 부모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안전교육도. 그러니까 아이들의 안전교육의 효과를 보려면 부모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2014년 이후에 안전정책이 강화된 내용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2017년부터 이제 정식 과목으로 안전 과목이 채택이 돼서요. 초등학교도 전 학년도 아니고 1, 2학년만 안전한 생활이라는 이제 교과 과목이 채택돼서 지금 이제 교육을 받고 있기는 합니다. 예. 글쎄요, 이런 얘기를 하면 맨날 뭐 나라에서 하는 것만 뭐 비판하고 뭐 그런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주먹구구식이에요. 뭐든지 보면. 예.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래야 돼? 임기응변식이고요. 그냥 이런 거 정도를 우리 하고 있어라고 하는 이벤트성에 불과한 교육들이 많습니다. 사실 안전교육은 그러니까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보건교육도 마찬가지고 안전교육도 마찬가지고 이벤트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체계화된 프로그램과 교과 과정을 가지고 커리큘럼을 가지고 생애 주기별로 이루어야 되고 그것들이 몸에 배어야 되는 거죠. 습관화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저 학교 다닐 때 민방위 훈련이거든요. 그 민방위 훈련의 목적은 위에 북한에서 언제라도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했던 게 민방위 훈련이었거든요. 근데 그 민방위 훈련은 매달 15일이면 학교에서 긴장감을 갖고 했었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어디서라도 이 벨이 울리면 예, 먼저 이 건물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먼저 이 건물을 빨리 빠져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무슨 소리지?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런 그 훈련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한테는 굉장히 이로웠었던 교육이었다. 그래서 교육은 그런 방법으로 안전교육, 건강교육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학년 안전수업 내용을 쭉 보고 계시고요. 예, 2학년 안전수업 내용도 이와 같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안전수업을 하려면 선생님들도 이제 안전연수를 제대로 받으셔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초중고 교사 안전연수를 이제 의무화해서 하고 있는데 15시간씩 안전교육 연수를 의무화해서 교사의 안전교육 전문성을 향상시킨다 그러는데 저는 이제 안전보건 선생님도 계시다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인데 뭐 이거는 뭐 예산의 문제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함부로 제언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선생님들이 안전에 무장이 되고 안전 예민해서 하셔야 되는 교육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단원이 있긴 하지만요 별로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사실 학교마다 여기 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학교마다 교장 선생님 재량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8시간에서 23시간 정도 재량 시간이 있는데 이 재량 시간은 교장 선생님과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학교 운영위원장 우리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운영위원장 하면서 이거에 대한 건의도 했었는데 투표에 들어가면 그 찬성하는 사람이 13명 중에 2~3밖에 안 나와서 안전교육은 못하고 뭐 외부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뭐 다른 강의죠. 쪽집게 강의라든가 뭐 이런 거에 그 시간이 쓰여지죠. 뭐 중국어, 뭐 컴퓨터, 뭐 한문 이렇게 쓰여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아동복지법에 아동들, 그러니까 18세 미만의 아동들은 안전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교육을 받고 있는 그 아이들은 영유아들 뿐이고요. 초중고는 사실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동복지법을 그렇게 만들 때 교육법도 동시에 바꿔야 되는 거죠. 그 안전교육이라는 걸 하려면 교육 시술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뭐 국어에서 뺄 수도 없고 수학 시간에서 뺄 수도 없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임기응변식이다라고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린이 안전관리법이 제정이 됐고요.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이제 위협 예방하고요.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법이 만들어졌으면 그 법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제도나 정책들이 실행이 돼야 되는데, 이제 물론 실행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이건 이제 20년에 제정이 된 거라서 이제부터라도 여러 관계에 있는 시민단체라든가 또 정부, 지자체들이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뭐 기관을 만들다든가 아니면 체험장을 만든다든가 하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이제 민식이법인데요. 이거는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가중 처벌법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도 보면 제가 이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SNS를 보면 이 문제로 굉장히 뭐 말들이 많고 민식이 부모님도 뭐 하여튼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스쿨존에서 제대로 지키면 아무 이상이 없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 얘기고요. 동시에 이제 아이들한테도 동시에 교육이 들어가야 되겠죠. 함부로 뛰어 들어가서는 안 된다든가 이런 교육이 동시에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이거를 발휘한 부모가 문제가 아닌 것이죠. 예, 그래서 어쨌든 민식이법이 제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이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어 놓고 제대로 예산을 만들지 않고 정책을 만들지 않는 건 법이 있으나 마나 유명무실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국민들이 솔선수범해서 만들어 나가고 그런 준비들을 함께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 나라에 그걸 좀 보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주도하에 대통령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서 거의 절반 가까이 줄였다는 거고요. 우리나라도 사실 지금 작고하신 노무현 대통령이 어린이 안전사고 제로화를 선포하셨습니다. 2003년도에 선포해서 그 재임하시는 기간 동안에 어린이 안전에, 아동 복지와 어린이 안전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여함으로써 굉장히 많은 효과를 봤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나오시는 대통령은 또 관심사가 또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아까 뭐 예산 삭감됐다는 얘기도 말씀도 하셨는데 예산의 문제라든가 이제 그런 문제로 있어서 그때만큼의 성과를 볼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만들어진 그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법들이라든가 정책들이 많이 그 교육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한테는 많이 그 이익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프랑스에서는 보행자 면허증이라는 게 있어서 미취학 취학 어린이 대상 각종 보행 안전 교육을 실시한 후에 보행자 면허증을 제공하는데 이것도 반드시 누구하고 부모하고 함께입니다. 그래서 부모하고 함께하는 걸 외국에서는 많이 지향을 하고 있고 안전교육은 가정에서 부모가 해야 된다라는 의식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어린이 안전교육 인증 제도가 프랑스에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영국의 경우에는 영국은 이제 왕실에서 로스파라고 하죠. 그래서 왕실 사고 방지 협회를 이제 운영을 합니다. 왕실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제 그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게 봉사 차원에서 왕실에서는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 교육시키는 교육 단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린 크로스 코드 그래서 이건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이거를 우리나라에 맞게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연령별 맞춤형 안전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스텝 1, 스텝 2 그래서 아이들 뭐 유아, 그다음에 초등학년기,
예,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기 이렇게 나누어서 그에 맞는 교육을 하는데 마지막에 보시면 키스테이지 3단계에 보시면 이 아이들은 안전한 보행법은 당연한 거고요.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는 법을 한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이렇게 아이들도 발달 단계별로 필요한 그리고 적절한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웨덴은 잘 아시다시피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는 나라죠.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국가가 모든 것을 보장한다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스웨덴은 뭐 다음 장에 사실 나오는 얘기인데 스웨덴은 출산을 한 이후에 산부인과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 우리나라는 뭘 물어보냐면 혹시 아이가 바뀌었을까봐 엄마 혈액형, 아빠 혈액형, 그리고 아이의 혈액형 이걸 물어보는 게 다거든요. 근데 스웨덴은 당연히 혈액형 뭐 이런 거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이 아이를 어떻게 집으로 데려갈 거냐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는 벌써 몇 달 전에 아이를 위해서 카시트가 준비돼 있다. 우리 차에 이미 장착이 돼 있다. 그러면 이제 아이가 무사히 집에 갈 수 있고요. 만약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다 그러면 대여를 해주죠. 집에까지 가는 동안에 이 아이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가 3살이 되면, 그러니까 2돌이 지나면 국가에서 교통안전 키트가 가정으로 갑니다. 그 아이 이름으로. 왜냐하면 이제부터 이 아이가 독립해서 걸어 다녀야 되기 때문에 부모가 교육을 해라. 교통교육, 교통안전교육을. 그래서 뭐 동화라든가 색칠하기라든가 뭐 이런 키트가 가정으로 배달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세이프 키즈 클럽. 그래서 사실 스웨덴은요 아동 중심의 나라예요. 이 나라는 모든 게 아동 중심, 모든 정책이 아동을 우선으로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 우리나라의 그 복지, 아동 복지는 스웨덴을 벤치마킹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얘기가 여기 그대로 나와 있죠. 예. 그다음에 미국은 굉장히 넓은 면적을 갖고 있는 나라고 주 정부마다 얘네들은 법이 조금씩 다르긴 해요. 근데 이제 의사들이 병원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이제 의사나 병원들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앞장을 섰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고요. 미국은 우리가 이제 뭐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긴 하지만 거의 우리도 이제 그 반열에 들어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그런 그 카시트 이런 것들이 없으면 퇴원을 시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학버스 하면 우리가 미국을 이제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통학버스는 미국의 경우에는 영유아는 태우지 않습니다. 영유아 태우지 않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그리고 스쿨버스가 얘네가 의무가 아니고 얘네의 원칙은 뭐냐면 부모가 학교에 데려다 주거나 픽업해 가는 거고 부득이하게 안 되는 경우에만 스쿨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어린이집부터 6개월 된 아이, 8개월 된 아이, 12개월 된 이런 아이들이 부모 손을 떠나서 카시트, 그러니까 스쿨버스, 통학버스에 카시트를 해야 된다는 것도 지금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한 10년도 안 됐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의 스쿨버스하고 한국의 스쿨버스를 비교해서는 안 되고요. 미국, 캐나다는 이제 아이들이 다 잘 내렸나 안 내렸나 확인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뒷좌석까지 가서 확인하고 반드시 벨을 눌러야지만 되는 그런 확인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이 시스템을 갖고 있죠. 그래서 통학버스에서 졸다가 못 내리는 아이들이 없도록 그런 확인 장치를 통학버스마다 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더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제 시간상 못 해드리고요. 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은 지진을 늘 1년에도 지진을 몇 번씩 경험하는 나라서 안전을 우리가 사실 벤치마킹 해도 되는 나라. 저는 일본은 별로 사실 좋아하지 않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배울 건 배워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여기도 보면 이제 교통사고 사망자가 많아서 엄마들이 적극 앞장서서 교통안전 어머니라고 이거와 비슷한 게 우리나라도 녹색 어머니가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생활안전 가족회의를 통해서 이것도 역시 이제 아까 제가 부모가 하는 안전교육이 중요하다고 했듯이 여기는 이제 가족이 함께
그 자기네 어떤 지역이라든가 교통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함께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다는 그런 점에서 배울 만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요거는 자료집에서 여러분이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상 제가 다 말씀 못 드리고요. 호주도 역시 마찬가지네요. 호주는 워킹 스쿨 버스, 그래서 보행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승용차, 그러니까 승차하는 그런 버스가 아니고 걸으면서 그러니까 엄마들이나 보호자들이 아이를 무사히 집까지 바래다 주는 그런 워킹 스쿨 버스가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 참고로 보시고요. 네. 뉴질랜드도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마지막 요거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하겠습니다. 자, 어린이 안전사고 감소 실천 방안에서 중요한 거는요, 의식입니다. 의식. 그래서 유엔 아동 권리 협약 원칙에 기반해서 어린이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가치가 모든 전 국민이 인식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 법을 만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어린이 안전이 우선이라는 이것을 기치로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미 기왕에 만들어진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에 따른 생애주기별 국민안전교육을 체계화하는 거, 그리고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의 실천화를 위해서 방안을 모색하는데, 이거는 각 지역별, 지자체별, 가정별 이렇게 나누어서 분야별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너나 할 것 없이 작년부터 겪고 있는 코비드 시대에 적합한 안전교육을 꼭 체험관을 가야 되냐, 그지 않고 사이버 안전교육을 또 역시 체계화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이 돼야 되겠고요. 안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공동체들의 네트워크, 그러니까 이미 공동체가 이미 만들어져 있거든요. 각 지자체마다. 그래서 그런 공동체 네트워크를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